자, 이제는 그 91페이지에 그 그림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잠깐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봐요. 우리 시장을 통해서 거리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익이 생긴다. 동의하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런데 정부가 이제 조세를 부과한다. 이걸 좀 배울 겁니다. 자, 정부가 이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 수요자나 공급자, 누구에게 조세를 부과할까? 상관없습니다. 경제 효과, 조세 전가의 귀착을 따져보면 같아요, 사실은. 일단 이렇게 됩니다.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내가 내야 하니까 대가를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수요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세금을 내가 내야 하니까 물건 살 때 나는 덜 내겠다, 대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보면 분석해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대부분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공급자죠. 그래서 대개 이제 공급자들이 세금을 갖다 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납부한 세금이 모두 공급자가 부담한 것일까 아닐까, 그걸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래세를 기준으로 해서요, 단위당 100만큼 세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거래 단위당. 그럼 공급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개당 세금 100을 내야 하니까 개당 100 더 받아야겠는데? 라고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행동을 하겠죠. 그럼 봐요. 개당 100 더 받아야겠는데? 그럼 높이가 이렇게 달라져. 지금 12단위를 공급할 때 예전에 이 값보다 100 더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달라져. 만약에 이런 공급량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개당 100 더 받아야겠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공짜 의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상방 이동해요. 생각해보니까 이걸 상방 이동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화살표를 지어보면 공급이 감소죠. 공급시 자체 이동하고 똑같잖아요. 같아요,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석의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나는 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인데 실제 높이는 그 정도 오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000 합시다. 1000. 여기 1000. 그러면 1050 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1050 이렇게. 1050. 그러면 수요자는 물건을 구입할 때 이전보다 단위당 50 더 주고 물건을 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자는 10단위 거래했으니까 세금 얼마 갖다 내야 될까요? 단위당 100이니까 곱하기 10 하면 얼마일까요? 1000 갖다 내겠죠. 1000. 그럼 1000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봐요. 먼저 물건을 팔았을 때 대가 전체가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럼 단위당 100만큼 세금을 갖다 내게 되면 사실 요 면적 있죠? 요것이 전체 세금 1000입니다. 1000. 요걸 누가 갖다 냈어요? 공급자 갖다 냈죠? 근데 공급자 다 부담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수요자가 예전에 1000 주고 살 이 물건을 단위당 50 더 주고 샀기 때문에 요만큼은 수요자가 부담한 셈이에요. 맞습니까? 요거 누가 부담했어요? 공급자가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 그렇네. 그냥 공급자 1000을 갖다 냈지만 사실은 수요자에게 일부 세부담이 전가되고 귀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것은 좀 더 보면 알겠지만 탄력성 크기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자 봐요. 사회 전체에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삼각형만큼이 사회 전체 후생, 경제 순이익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부가 이만큼을 세금으로 지금 걷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봐봐요. 요게 수요자의 소비자의 잉여였는데 이만큼 세금으로 뜯겨 나갔고 공급자에게 있어서도 이만큼 뜯겨 나갔고, 맞죠? 그러면 최종 수입이, 조세 수입이 이 정도 됐어요. 정부에게 갔어요. 그럼 전체 중에서 이건 그래도 사라진 게 아니야. 빨간 면적은 정부 수입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게 어디 갔냐면 이게 여기에 문제다. 여기 이게 사라지게 돼. 전체 삼각형 중에서 이걸 경제 순손실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뭐 이걸 이제 하버그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것을 하버그스 트라이앵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데드웨일 라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중 손실.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쓰이는 표현이 경제 순손실, 사회 후생 손실. 알았습니까?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이 삼각형을 경제 순손실, 사회 후생 손실 이렇게 불러요. 자, 생각해 보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자, 시장에서 필요한 것이 12단위인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거래가 10단위밖에 안 됐죠.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배분이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금을 징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재난지원금은 뭘로 주고, 북한이 쳐들어올 건데 우리 K9 자주포, K2 전차 뭘로 만들고, 여러분 K9 자주포 곡사포를 탱크처럼 이렇게 얹어서 크게 만든 걸 자주포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 움직이면서 곡사포 역할을 한다 해서 전 세계 수출 자주포 80% 이상이 우리나라 거예요. 그런 이야기 좀 해주고, 여러분 전 세계 수출 물량이 80% 이상이 우리나라 거라니까. 와 했어 이제. 우리나라 군사강국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많아. 그런 말 안 하니까.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자꾸 말하면 어때요? 좀 그런 게 있어. 너무 잘난 체도. 그래서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 작은 우리 구더기 무서워서 작 못 담그냐? 그런 말 있죠. 저는 작은 사회 후생 손실, 경제 순손실이 있지만 사회 전체 후생을 증가시키는 재원으로서 세수는 필요하다니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이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사회 전체의 소득 증가는 100만 원만 늘어나지가 않아. 이걸 이제 뭐 경제이론상 뭐 승수효과 그렇게 하거든요. 배수, 승수 배운 적 있죠? 승수가 배수라 그랬죠? 예, 배로 늘어나는 막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몇 배씩 막 이렇게. 그게 사이클을 돌게 되면. 예, 그래서 재난지원금은 좀 필요했던 겁니다. 잘한 거죠, 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출제되는 것은 이거 아니었어요, 원래. 근데 이걸 책으로 출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밑에. 기억 보도록 합니다.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비자 ing위는 감소하고요. 동의하시죠? 니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하락하므로 생산 ing위는 감소합니다. 동의하시죠? 디귿, 거래세 인상에 의해 세수입 증가분은 정부에 귀속되어서 경제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그래도 뭐 발생한다? 경제 순손실은 발생한다. 그 다음 리얼, 수요곡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 순손실은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성이 소직에 가까울수록 작아져요. 가팔라질수록. 봐봐요. 가팔라질수록 이 삼각형이 줄어들잖아요. 가팔라질수록 삼각형이 줄어든다니까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 재밌는 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을수록 정부가 개입하면 안 돼요. 더 안 좋은 효과가 커져. 완만일수록 저 삼각형이 더 커집니다. 가파릴수록 삼각형이 작아지고 그래요. 그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묶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그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게. 자, 지금 이것은 출제가 한 번 됐는데 설명이 된 책들이 없어. 지금 이거 출제 지문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근데 이거 경제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깊어요. 사실 깊어. 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여하튼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다. 세수입 확보등과 동시에 경제 순손실도 생길 수가 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자, 공급선은 그대로 생겼고요. 잘 봅니다. 수요선을 제가 좀 가파르게 그려봤습니다. 수요선을. 칠판 잠깐 볼까요? 자, 우리가 앞에서 탄력성 배울 때 길게 가파르면 비탄력적으로 배웠었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상황으로 가정하고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조세를 똑같이 부과했어요. 그럼 공급선이 상방 이동하면서 거래량이 줄게 되고요. 이 면적이 어떻게 되나 봐요. 위쪽이 아까 누구 부담? 수요자 부담. 아래쪽이 공급자 부담. 자, 비탄력적인 수요자가 세부담이 더 크게 돼요. 만약에 수요 곡선은 그대로인데 공급선이 가팔라지면 아래 면적이 커지면서 공급자 부담이 커지게 돼.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자가 세부담이 크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결론이 그거예요. 한 장 넘겨봐요. 그래서 세부담은 그렇게 돼 있고, 자, 지금까지 이제 그것은 출제를 엄청 해왔고요. 보조금 혜택 크기는 어떻게 되냐가 아직 출제가 안 됐어. 요게 이제 출제될 대상입니다. 나온 다음에 공부하지 말고 같이 정리를 끝내버려야 돼요. 잠깐 해봐요. 공급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고요. 수요곡선을 가파르다 쳐볼게요. 근데 정부가 이 공급자에게
거래 단위당 100만큼 보조금 주겠다. 너 한 개 팔면 100, 10개 팔면 1000 보조금 줄게. 그러면 단위당 100만큼 덜 받아도 되는 거죠? 생산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생긴 거와 똑같은 거죠? 맞죠? 공급이 증가하겠죠? 같은 이야기지. 그럼 새로운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치겠습니다. 10단위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거래됐다 치겠습니다. 그럼 매출액은 1000 곱하기 10에서 많이 되겠죠? 그럼 정부한테 야, 나 저 10개 팔았거든요. 그럼 보조금 주세요. 그럼 얼마 받아요? 1000 받는 거죠? 그 높이가 이렇게 돼요. 요 단위당 높이가 봐봐요. 여기 100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요렇게 요 면적이 보조금 덩어리입니다. 이게 전체 면적이 1000이야. 면적이 1000. 이게 지금 봐요. 여기서부터 이게 100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이게 1000이라니까 보조금.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잘 봐요. 예전에는 수요자하고 공급자 만나는 점이 여기 아니었습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럼 수요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대가를 덜 지불하고 물건을 사는 효과가 있었죠. 그만큼 수요자에게 혜택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보조금 덩어리 전체 중에 이거 누구 혜택이에요? 수요자 혜택이야. 응? 이게 누구 혜택이고? 공급자 혜택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하단에 박스 있죠? 9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박스 있잖아요. 별표 치세요. 자, 그래서 조세 부담 감면 보조금 혜택 크기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자가 크다, 탄력적인 자가 작다야. 아시겠습니까? 비탄이 크다. 일단 이렇게 외워요. 여기 결론이 시험 문제. 비탄력적인 자가 조소의 부담이든 보조금 혜택이든 다 크다. 탄력적인 작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자가 세부담이 크다는 것은 불리하구만요, 불리해. 그래서 보조금 혜택은 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끝장이지. 둘 다 크다야. 아셨어요? 둘 다 크다. 저를 봐봐요. 제가 이분을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원하는 대로 변할 수가 없으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라고 봐야지. 근데 제가 여기다 서 있는데 뭘 던집니다. 툭 던졌어요. 탁 맞고 피하지도 못하고 봤더니 세금이야. 두 번째 뭘 탁 던졌어요. 탁 또 맞았어. 피하지도 못하고 봤더니 보조금 덩어리야. 조세를 왜 부과해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비탄력적인 자에게 많이 걷어가게 됩니다. 보조금을 왜 줍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탄력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 달성을 세 수입이다, 보조금 지급이다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이 비탄력적일수록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이 용해진다니까? 탄력적이면 정부가 그거 필요 없어, 역할이. 별로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그럼 다른 예로 바꾸겠습니다. 물이 쏜살같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탄력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여기다가 잉크를 떨어뜨리든 시럽을 떨어뜨리든 흩어져 버려. 근데 물이 고여 있으면 잉크를 떨어뜨리든 시럽을 떨어뜨리든 고여 있죠. 그렇게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 크다. 보조금 혜택. 뭐가 작다야 크다라니까. 보조금 혜택도 크다니까. 누가 작다? 비탄력적이면 조세 부담 크다. 조세 감면 혜택 크다. 보조금 혜택 크다. 누가 작다를? 탄력적이면 조세 부담 작다. 조세 감면 혜택 작다. 보조금 혜택 작다. 그걸로 오늘 정리를 해야 돼. 모두 크다. 모두 작다. 네, 잡아요. 다인 게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 하나, 둘, 셋, 세 글자. 네 글자 크다. 세 글자 작다. 그런데 문제 생겼어. 뭐가 문제냐면 비탄력적 글자가 4개 맞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탄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사실은 탄력성이 작다는 거예요. 탄력적이지 못하다, 탄력성이 작다를 줄여서 비탄력적. 비가 부정적인 표현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뭐? 탄력적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자, 봐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세부담이 크고, 탄력성이 클수록 오히려 세부담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성 크기와 조세 부담이나 보조금 혜택 크기는 서로 역외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 문제 나오면, 아직 안 나왔는데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93페이지 보면 추가 학습학이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기억 하단에 수요 임차인 부담액은 전체 탄력성 조세 총액에다가 어떤 비율을 곱하게 되는데, 분모의 수요 공급의 가격탄수 다 더하고, 그리고 상대방인 공급의 가격탄수 분자에 적게 됩니다. 오히려 논리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무슨 관계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아직 출제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계산 문제 나오면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잠깐 좀 더 정리할 게 있습니다. 세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금 전에 비탄력적인 자가 세부담이 크다 그랬죠. 물론 보조 혜택도 크고요. 자, 그런데 어떤 수요자 공급자가, 잘 들어요,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그 수요자 공급자가 모든 걸 다 부담해. 상대방 부담은 없어. 자, 조금 전에 탄력적인 자가 세부담이 작다 그랬죠. 근데 수요자나 공급자 어떠한 사람이 완전 탄력적이야. 그러면 그 수요자 공급자는 세부담이 없어. 상대방이 다 부담해. 한 번만 더. 완전 비탄력적인 자는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하고 상대방 부담이 없고요. 완전 탄력적인 자가 있다. 그럼 자기는 세부담이 전혀 없고 상대방이 다 부담해. 93페이지 표. 자, 그 그래프를 외우면 안 돼요. 93페이지 상단에 그림 4개 있죠? 거기 갑니다. 첫 번째, 수요가 뭐라고요? 완전 탄력적. 그러면 수요자 부담이 있고 없고? 없고. 상대방이 누가 다 부담하고? 공급자가 다 부담하고. 그 옆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그럼 누가 다 부담해? 수요자가 모두 부담하고. 공급자 부담이 있고 없고? 없고. 밑에 내려가. 공급이 완전 탄력적. 공급자 부담이 있고 없고? 없고. 누가 다 부담해? 수요자가 부담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 그럼 누가 다 부담해? 공급자가 다 부담해. 상대방 부담이 있고 없고? 없고. 수요자 부담은 없고.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토지의 물리적 공급성은 어떻게 생겼다 배웠어요? 수직선에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완전 탄력적인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토지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면 토지를 가진 자는 노력하지 않고 요만큼, 100만큼 같이 증분, 불로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토지량을 한정되어 있는데 토지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동의하시죠? 그런데 정부가 만약에 이 토지 공급자, 토지 소유자에게 가치 증분만큼 단위당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양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양이 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양이 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에서 공급성이 상방 이동한다? 의미가 없어. 균형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제 공급자가 이런 거래가 있다. 그래서 일단 거래가 있다. 그럼 이거 세금 갖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0을. 그러면 자기가 얻게 된 이득만큼을 그대로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모든 세금을 다 부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93페이지 봐봐요. 거기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그래프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어떤 장점이냐 잘 봐요. 아까 여기 지워버렸습니다만 여기 봐요.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죠 아까.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경제 순수율이 생겼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락인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면 시장의 매물이 회수돼 버려요. 거래를 뒤로 미루려는 하는 효과, 잠김 효과가 생긴다니까? 근데 그런 게 여기는 없어. 토지량이 줄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걸 강력히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름하여 헨리 조지라는 학자입니다. 한 장 넘겨봐요. 헨리 조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창하게 되는데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 증분만큼 정부가 조세를 부과한다면 경제 순손실 발생하지 않아요. 거래 동결 효과 없어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없어요. 그리고 이 조세 수입으로도 재정을 운영할 만큼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단일세 운동을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에 세 분이나 그 사람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응? 토지 단일세 운동. 누구의 이름이? 헨리 조지라는 학자입니다. 아, 예, 멋진 사람이에요. 아주 멋져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결론이 뭐라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뭐라 돼 있습니까? 거래 동결했거나 자원비율 비효율성 경제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 입법해서 만들면 좋겠죠? 안 된다니까. 토지 가진 자가 국회에 있다니까. 응? 그러니까 비료 대피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역구 출마한 사람들은 재정적 능력이 경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아니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 유지들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전문성이 있지만 지역 유지가 아닌 사람이 정치 참여하면 참 좋겠죠? 그게 비례대표제입니다. 근데 그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분이 이상해져 버렸잖아. 잘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참 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아요. 법이 안 만들어져. 여러분, 이건 어때요? 자, 해남 땅끝마을에 35평 아파트. 그 다음에 강남에 새로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신축 아파트, 신규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는데 35평 아파트. 만약에 두 아파트에 대해서 평당 재산세를 동일하게 내라. 그러면 해남 땅끝마을의 아파트 소유자는 재산세 내려면 아파트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정의 일정률의 조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저소득층이나 가격이 낮은 이런 주택 등이 세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역진세적 효과라 합니다. 역진, 거꾸로 간다. 에? 역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세금을 부과할 때. 일률적으로 해야 돼? 차등과세 해야 돼? 비례세, 누진세. 누진세 필요하다. 누진세. 그래서 누진세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부가가치세 빼놓고는 기본적으로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2차 과목에서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무슨 구조예요? 누진세 구조 아니던가요? 잘 몰라요? 2차 안 하는구만. 어? 2차 안 하면 안 돼. 2차 해야 합니다. 자, 93페이지 봅니다. 93페이지 하단에 밑줄 그은 것만 봐요. 고소득층에게 보다 작게 귀착될 가능성이 있어. 세금이. 알겠습니까? 따라서 마지막이 뭐예요? 결론이. 역진세적인 효과가 발생하므로 뭐가 필요하다? 차등과세와 누진세가 필요하다. 이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 정책. 조세 정책이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세부담과 보조금 혜택이 크다고요? 비탄력적인 자가. 알았습니까? 어떻게 세금 한번 맞아 보실래요? 보조금 한번 받아 보실래요? 비탄력적인 자가. 자, 이제는 95페이지 가도록 합니다. 제목이 뭡니까? 부당 투자론. 거기다 적습니다. 임대사업.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부동산 투자론은 임대사업만 다뤄요. 선생님 제가 택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원룸 지어서 분양하고 그것은 투자 아닙니까? 그것은 개발로 가요. 개발로. 자, 우리 투자론에서 뭔만 다루기도 한다? 임대사업만.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 투자론은 임대사업만 다룹니다. 임대사업만. 여러분 건설업자가 아니잖아요. 투자가 정의를 좀 적어야 되는데요. 이 정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투자론의 모든 내용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전체 숲을 오늘 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 수익,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 해도 좋고요.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얻기 위해 확실한 현재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없는 거고요. 이건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가는 거고 이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부자 되죠. 여러분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커야 부자 되는 거 맞죠? 여러분 투자를 왜 해요? 1번 자원봉사하기 위하여.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판단하는 걸 나중에 투자 분석이라 배워요. 투자 분석. 투자 분석. 부동산 투자 분석. 그래서 이때는 이제 투자 분석할 때는 뭘 하냐면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구체로 따져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MPB, PI, IR 그런 게 있어요. 지금부터 말하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 짜증 나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오케이? 자, 이 크기를 비교하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투자 분석. 그럼 이 투자 분석 들어가기 전에 투자에 관련된 용어 정리하거나 이해를 돕게 어떤 그 도구들이 좀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면 투자 이론 그럽니다. 투자 이론. 그래서 여러분 교재가 지금 부동산 투자 이론 이렇게 먼저 나와 있죠? 네, 거기서 이제 오늘 그거 조금 다루고 갈 겁니다. 재밌어요, 재밌어. 자, 봐요. 그런데 여기 잠깐 봐요.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확실한 돈을 포기하게 되면요. 앞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게 확실하더라, 불확실하더라. 불확실하다니.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해. 그래서 저걸 영어로 uncertainty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의 투자 이론에서는 저 불확실성을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을 써요. 위험, 리스크. 자, 불확실을 포함해서 더 넓은 개념 뭘 사용한다? 리스크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그래서 위험 아래 불확실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위험을 감수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투자할 마음이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위험한 만큼 나에게도 리턴, 수익이 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위험이 커진 만큼 수익이 높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난 투자 안 해. 여러분 위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은 좋지 않은 느낌 들죠? 그래서 수익은 좋은 거고. 그래서 위험 수익 이걸 상세관계라고 하는데 원래 영어가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총량이 정해져 있고 하나를 올리면 하나를 낮추고 뭐 이렇게 하는 걸 트레이드 오프라 그래요 원래. 근데 이것을 상세라고 번역한 게 뭐 때문이냐면 이제 상세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난 게 위험은 나쁜 거고 수익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세한다 이렇게 이제 느낌이 더 온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상세한다 했을 때는 반대로 움직일 때 상세란 말을 많이 써. 서로 상세된단 말이. 그렇잖아요. 상세된단 말이. 근데 봐봐요. 봐요. 움직이는 방향 봐요.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비례관계라 그래. 이게 여러분이 틀리기 쉬운 첫 번째야. 자, 위험 수익 상세 관계 내용상 보면 하나는 나쁜 거 하나는 좋은 거기 때문에 상세가 맞는데 움직이는 방향은 같은 방향이죠? 그건 비례라 그래요. 여러분이 배웠던 게 있어요.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 수요 법칙 봐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였죠? 그것은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걸 따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라 그랬어요? 반대로 움직이니까 반비례. 자, 반대로 움직이면 뭐? 반비례. 같은 반 움직이면 뭐? 비례. 이것은 위험수익 상세관계는 상세관계가 맞지만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비례관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례관계.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탁 목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그 투자 이론 중에 위험과 수익이 가는 것을 학습을 좀 할 겁니다.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오늘 요거 하면 이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많이 하지 않아. 글자 딱 4글자밖에 안 되는데 생각보다 할 게 많아. 자, 그리고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여기 미래 수익, 여기 미래 수익. 이거 봐요. 미래란 말이 붙었죠. 제가 이번에 100억 투자했다. 그러니까 돈이 다시 들어왔는데 100억이 다시 들어왔거든요. 10년 뒤에. 그럼 여러분 공부 안 해도 알아. 손해라는 거. 아니 지금 100억 투자했는데 10년 뒤에 100억 들어오면 그게 동일해요? 하다못해 그 100억 은행에 넣으면 이자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 100억과 10년 뒤 100억은 가치가 달라. 그쵸?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화폐 시간가치. 다음 주 이거 바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재밌어요 이거. 재미납니다. 화폐 시간가치. 제가 해란 것만 딱 하면 돼요. 화폐 시간가치는. 더 하면 돌아가신 분 많아요. 길 가다 보면
시킨 대로 안 하다가 돌아가시고 많다 그래. 앞에 시간하지. 다음 차고. 자, 진짜 중요한 거. 여기 봐. 중요한 거. 이건 얻는 거죠. 이건 나가는 거죠. 자, 투자할 때 나가는 게 있는데 모든 출발은 내 돈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투자할 때 다 내 미천부터 시작하죠. 미천 없으면 다 빌려서 해야 되고 자기 미천에서 출발하는데 자기 미천을 뭐라 하냐면 자기 자본. 뭐라고요? 자기 자본. 줄여서 지분. 내 지분.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 투자했다. 100억. 그런데 돈이 부족해. 그럼 중간에 어떻게 해야 돼? 돈 빌려야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얻기 전에 뭔가 남의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타인 자본. 그래서 뭐 150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해서 투자할 수도 있다. 근데 이 타인 자본, 요 부채는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권리가 확정되지 않는 한 저건 고름이야. 고름은 살이 되지 않아. 남의 돈은 절대 내 돈이 되지 않아. 갚아야 돼. 근데 대가 관계로 바꿨다. 그러면 내 거 되는 거죠. 그때는 권리를 얻게 되면. 그렇지 않는 한 내 거 아니라 말이야. 빚은 갚아야 한다. 그 문제가 뭐니까 사회에 발생되는 게 뭐예요? 내 돈은 내 돈, 네 돈도 내 돈. 그러니까 문제지. 별로 실감이 안 났나요? 그러니까 다 착한 사람이라 그래. 그럼 자, 아까 우리 요 투자 우리 무슨 사업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임대사업. 임대사업이면 매달 매년 뭐 들어오죠? 그게 뭐예요? 임대 수익이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영업수지라고 불러요. 영업수지. 우리가 임대사업 하면서 매달 매년 들어오는 거 되게 1년 단위로 많이 합니다.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영업수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씩 들어온다 매년.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영업수지입니다. 영업수지. 근데 이럴 수 있겠죠? 한 20년 뒤에 이 부동산 매각해버릴 수도 있겠죠? 아니, 팔아버릴 수도 있지.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지분복객이라고 부릅니다. 내 몫으로 돌아온 돈, 그 말이에요. 내 몫으로 돌아온 돈. 자, 이것은 이제 뭐뭐 구성되나 잘 봐요. 잘 봅니다. 여기 자기 자본, 지분 있죠, 지분. 자기 자본하고, 요거 이제 다 돌아오면 좋을 텐데, 일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더 돈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나중에. 근데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걸 뭐라 하냐면, 캐피탈 게인에서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이 부동산을 팔았더니 양도 차익이 10억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둘 다 내 몫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 지분복객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은행에서 50억 빌렸어. 100억에다 50억, 150억짜리 부동산을 사가지고 되팔았는데 160억 받았어. 그럼 50억은 갚아야 되고 10억 남았죠? 내 돈 100억 챙기고 이 10억은 은행에다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아파트 대출 받아 샀는데 되팔다 보니까 시세가 생겼어요. 양도차익 생겼어요. 그거 은행에다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그걸 왜 줘? 나는 원가 이자만 갚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좀 생겼댔어요. 봐요. 평소에 요게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매달 임대 수입이 들어오면 요거 상환해야 돼, 상환. 이거 마지막 시점에 이거 상환해야지. 이해하셨어요? 저건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돈에서 출발해서 남의 돈 빌릴 수도 있고 안 빌릴 수도 있는데 요거 운용하는 기간에 다 상환해야 돼. 상환하지 못한 돈이 있다면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 해서 마지막에 처분 시점에 상환해야 돼, 다. 고르면 살이 되지 않아. 항상 출발이 내 돈에서 출발하는 거야. 오케이? 네, 내 몫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요건 또 어떻게 부르냐면, 요건 뭐라 부르냐면 소득 이득 이렇게 불러요. 인컴 게인스. 여기는 소득 이득, 여기는 뭐? 자본 이득. 자, 여러분 월 급여를 뭐라 그래요? 소득이라 그래요? 자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간 단위별로 이걸 운용해서 얻게 되는 어떤 이득이 있게 되면 인컴 게인스를 해서 소득 이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되팔면서 양도 차익 10억 생기는 거, 이건 내가 내 노력해서 본 거예요? 돈이 돈을 벌어다 준 꼴이에요? 돈이 돈을 벌어다 준 꼴이야 말이에요. 그래서 캐피탈 게인스, 자본 이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십니까? 아, 예,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틀이에요, 전체 틀. 그리고 요 크기를 이제 비교하는 게 이제 투자 분석이에요. 아, 드론도 더 많아야 된다. 이런 걸 따지는 게 투자 분석이에요. 논리 이렇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은 뭐 다 끝났어요. 좀 짜증난 게 조금 몇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업수지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 가지고 무슨 비율 분석법, 어림세법 막 그런 게 있어요. 에? 뭐 들어본 적 있는 분들은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어림셈법 그래 아이고 참 어림셈법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승수법, 뭐 수익률법 이런 걸 여기서 다루고 그다음 뭐 비율 분석법 뭐 이런 거 다루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시간이 되면 자 다음 주까지 오기 전에 시간이 되면 저 영업수익 공식을 외워야 돼요. 미리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어디로 가시냐면 별것도 아닌데 페이지 106페이지 있죠? 106페이지 찾으셨어요? 거기 보면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있죠? 그걸 외워야 돼요. 그걸 안 외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이 이해가 안 돼. 110페이지 봐봐요. 110페이지. 거기 보면 어림셈법하고 비율분석법이죠? 그거 이해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업주의 공식을 외워야 그게 이해돼. 안 그러면 안 돼.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일단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외워요. 외워.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외워갖고 오는데 106페이지 한번 펴봐요. 106페이지 펴봅니다. 거기 보면 나는 가짜 총 싫다, 진짜 총 좋아. 돈이 없어. 그래서 전세금 받아서 마련한다. 한번 봐봐요. 가총 싫다, 유총비 없어, 전세 후. 이렇게 옵니다. 예? 예. 가총 싫다, 유총비 없어, 전세 후. 유총이 진짜 총이야. 예, 그렇게 해오세요. 그렇게 해오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여러분이 알아서 해. 근데 가가 뭔지 모른다든가 업이 뭔지 모른다든가 그러면 안 돼 이제. 알았죠? 다음 주에 오세요. 네. 미리 좀 숙제를 드렸어. 어? 미리.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 이거 오늘 이제 좀 재미난 거 하고 갈 거예요. 자, 이제는 앞으로 옵니다. 95페이지. 여러분 전체 틀을 보니까 뭐 배가 아니죠, 투자로. 아,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걸 못 느끼지. 아, 뭐 저런 게 있냐?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응? 전체 틀을 이렇게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봐요. 이렇게 적어놓고 이걸 강의를 안 듣고 이 그림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돼지목이 진 목걸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좀 하고 싶냐면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나 우리 선생님 강의 그 노트라든지 요약집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가 몰라. 내가 싫어하는 저 누구 닮았어 막 그러면서 막. 일단은 딱 봤을 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닮은 사람 나타났다 그러면 싫어하잖아 일단. 인품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실력 다 필요 없어 그냥 싫어 그냥. 그러니까 내용도 싫은 거야 자꾸 들으면. 그러면 이게 입력이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러거든. 그래서 유튜브나 다른 사람 동영상을 기웃거립니다. 정말 다행인 건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의 요약집이나 뭐 자료를 얻었다 이 말이야. 대박이야 이거 구했어. 보면 알아? 저런 거랑 똑같아. 이제 봐봐요. 여러분 혼자 이걸 처음 봤다 그러면 알겠어요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그걸 우리가 독약이라 그래요. 독약. 그 독약을 여러 배포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유튜브나 동영상을 봤는데 이런 자료가 있거든. 하나 복사해 줄까? 시간 낭비야. 독약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합격이 늦어져요. 우리는 단위 지금 짧은 시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반복해서 합격을 끝내버려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더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얼굴을 맞대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착각하면 안 돼.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누구라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호흡을 하는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다른 데 끼거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거 거의 실패해요.
지금 여기 출강하는 선생님들 이렇게 보니까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도 포함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 시킨 대로 하신 분들이 되게 합격하고, 다른 데 끼거린 사람, 합격한 사람 거의 없어. 별로 없어. 절대 믿지 마.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끔 지금부터 독약 지금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자기는 독약을 생각 안 하는데 상대방이 독약이 된다니까. 하지 마요. 내 뭐 좋은 자리에 있는데 복사해 줄게. 하지 마. 봐, 대답이 갑자기 작아진 이유가 뭐예요 또. 있다니까. 벌써 지금 생기기 시작해. 본인은 아기가 아니야.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죄악이야. 왜? 다시 보면 공부 또 해야 돼. 새로 공부해야 한다니까. 새로. 미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선택한 데에서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그리고 아무리 그 선생님이, 그리고 이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지금부터는 우리 선생님들이 또 하나의 가족이다. 알았습니까?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해봐요. 저분은 나를 합격시키기 위한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나의 또 하나 가족이다. 합격할 때까지 저분하고 끝까지 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 모든 걱정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저분이 그걸 해결해 줄 거야. 믿고. 또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95페이지. 위험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위험과 수익과 오늘 공부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은 위험이 뭘까요? 위험. 자, 실현된 결과가 내가 예상한 결과에서 벗어날 가능성, 달라질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 결과가 다르면 뭐라고 부른다? 위험.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달라질 가능성, 벗어날 가능성. 자, 대답합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달라질 가능성, 벗어날 가능성. 그걸 우리가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위험은 사업상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 위험도 있고요, 운영 위험도 있고, 위치적 위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뭔가 달라져야 위험이야. 조금 전에 위험이 뭐예요? 달라질 가능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임대사업을 했죠? 그럼 여러분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임대인하고 임차인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데. 집주인이 임대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대차, 임대차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아시고, 자, 여러분이 이제 임대인인데, 야, 이 상가를 매입하면 임대 수입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수요 예측을 했어. 근데 생각보다 임차 모집이 안 돼. 시장 상황, 수급 상황이 다 달라지는 게 이거예요. 수요 예측과 달라질 가능성. 운영상 위험, 운영하다 보면 생기는 위험들이 또 있습니다. 봐봐요. 막 근로자들이 파업해. 내가 빌딩 가지고 있는데 관리인들이 막 파업한다든가. 그럼 인건비 상승하고 운영경비 오른다고요. 그걸 다 뭐라 그래? 운영위험 그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야. 위치적 위험입니다. 우리가 위치란 걸 배웠는데 말입니다. 부동산 그러면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는 그 뜻 아니었습니까? 근데 위험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달라질 가능성, 벗어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위치가 달라져야 위험인데? 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성의 물리적 절대 위치는 변하지 않지만 상대적 유무적 위치는 변한다는 거예요. 무슨 위치? 상대적 위치 변화. 이게 나에게 위험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매장은 물리적 절대 위치가 그대로입니다. 관공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관공서가 이전해버렸습니다. 자, 물리적 절대 위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주변 여건이 달라졌잖아. 주변의 환경이 달라졌죠. 위험입니다. 그때는 무슨 위험? 상대적인 위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금융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따가 제가 신시장을 지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는데,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면,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을 말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모두 내 돈을 아니까 남의 돈을 끌다 쓸 수 있겠죠? 남의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상환해야죠. 근데 만약에 상환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 여러분, 남의 돈을 빌려 쓰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남의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럼 이 말은 O인가 X인가 대답하세요.
모두 내 돈, 자기 자본, 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 세 가지 표현 다 쓸 수 있겠죠? 모두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경우에는 금융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OX. O. 기출지문입니다. 그러면 남의 돈은 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써야 하는 거예요? 그 판단은 이따가 쉬는 시간 지난 다음에 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남의 돈을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은 이따가. 자, 법적 위험은 이제 그 법률적, 제도적 이런 것들이 다 변한 거. 뭐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것은 다 법적 위험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요건 바로 제가 설명을 이어서 할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예요, 그냥?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방금 무슨 수준이? 물가. 그 물이 뭐예요? 실물이에요, 실물. 실물. 그래서 지금 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10억을 실물을 사서 보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장롱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요즘 장롱 열면 한 10억씩 나오잖아, 현금. 안 그런가? 그래서 내가 이제 며칠 뒤에 이 돈을 쓸 일이 있어서 그냥 장롱에 넣어놨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코로나 발병처럼 자고 일어났더니 물가가 2배 올랐네요. 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극단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2배 상승.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실물 요 10억짜리가 물가. 여기 아까 이 물이 뭐예요? 실물 말이에요, 실물. 그럼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실물 가격은 동등하게 가치가 올랐다 한번 쳐볼게요. 가격이 20억이 된 거예요. 근데 장롱에 있는 이 10억은 여전히 얼마예요? 깜짝 놀라서 꺼내봤더니 그래도 10억이라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예전에 이 10억 가지고는 이걸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꺼내가지고 이걸 살려고 하는데 살 수 있다 없다? 돈을 더 줘야 돼, 돈을. 더 있어야 저 실물을 사게 돼. 우리가 뭔가를 맞바꿀 때 더 주는 쪽이 가치가 낮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 금 한 돈하고 은 한 돈 바꿀 때 은은 더 줘야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은이 더 가치가 낮은 거예요. 그럼 남녀가 데이트할 때 밥값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답하지 마.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거 레파토리 한번 써먹었는데 귀에 피 날 때까지 들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물이 값이 높아졌다 이 말은 이걸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더 많이 치러야 한다 이 말이니까 화폐 가치는 뭐 했다? 하락했다 이 말. 화폐 가치 하락. 항상 잊지 마세요. 자,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가 뭐 한 거다? 하락한 거다. 그런데 자, 그러면 저 인플레이션 위험은 사실 우리가 학습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두 가지. 잘 봐요. 여기 봅니다. 내가 부동산 투자하는데 돈이 부족해. 아까 은행에서 10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자 뭐 3%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10억하고 이자 3% 다 계산해서 줬어요. 응? 그런데 그 사이 물가가 올랐네. 그러면 은행은 10억 빌려주고 그대로 10억 받고 이자도 그대로 3% 받으면 안 돼. 왜? 빌려줄 때 10억이 금이라면 상환받을 때 돈은 은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하락했잖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금융기관하면 어떡할래? 물가가 앞으로 오른다면 이자를 더 받아야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했을 때 이자는 올리는 게 맞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빌리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럼 이자 더 줘야 되죠. 맞죠? 그리고 부담이 커져. 부담이 커져. 그러나 그것은 금융적 위험이라고 부르지 않아. 물가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지. 오케이? 물가 상승에 따른 이자 상승, 상환할 돈이 많아지는 것은 금융적 위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인플레이션 위험이라고 합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부동산 투자는 실물 투자다, 재무적 투자다. 실물 투자. 그럼 실물을 투자하게 되면 실물을 그대로 나중에 가격이 오른 만큼. 자 봐요. 여기 실물 가격이 올랐다. 매각할 때 할인을 안 했다면 거의 뭐 25 그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요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그래. 해지가 울타리 방어막. 자, 그래서 물가 상승은 두 가지 작용을 한다.
돈을 빌렸을 때는 상환해야 할 이자가 높아진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부동산 투자는 실물 투자이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있더라. 지금 보고 계시죠, 교재? 네, 그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 위험. 자, 유동성이 리퀴디티 영어로 여러분 리코어 할 때 리퀴드 용액. 그래서 이 유동성이 현금을 말이에요. 현금. 이게 부동산을 현금화할 때 잘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할인해서라도 팔아야겠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나면 그러니까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입니다.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그래서 부동산은 쉽게 잘 안 팔리니까 얘는 유동성 위험도 좀 있어요. 유동성 위험. 그래서 가장 부동산 투자의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는 게 이거예요. 유동성 위험. 또는 낮은 황금성. 같은 말입니다. 황금이 현금 아닙니까? 현금을 바꾸는 거. 자, 유동성 위험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낮은 황금성. 현금화하는데 잘 안 된다. 이게 부동산 투자의 최대의 단점이에요. 단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행시간 가진 다음에 96페이지 있는 그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